자, 봅시다. 빨리 끝냅시다.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자, 677페이지 실학의 발달로 넘어가 볼까요? 실학의 등장 봅시다. 실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실용적, 실증적 학문을 실학이라고 하고요. 조선 후기의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들, 그러니까 전쟁 이후의 모습들을 그 당시에 통치이념이었던 성리학이 제대로 해결을 해주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학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실학이라고 하죠. 자, 가로 2번에 보시면은 실학의 등장 배경이 있죠. 자, 그 당시에 사회 모습이 나와 있어요. 통치 질서는 와해되고 성리학은 기능을 잃었고 그 다음에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정조 때 학문의 장려. 자,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새로운 학문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실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한 장 넘겨서 서학과 고증학의 영향을 받았다. 자, 서학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죠? 천주교죠. 서학이 나중에 천주교가 되니까. 자, 그리고 고증학이라고 하는 건 청나라에서 유행한 학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고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경향이 또는 연구 방법이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실사구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을 바탕으로 학문을 연구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사구시의 성향에 따라서 실증적 연구 방식이 도입된 거예요. 실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증거를 제시하는 거를 우리가 실증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리학이 인간의 원리와 뭐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 이런 거는 사실 증거를 대기가 어려운 학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실학이라고 하는 건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죠. 말하자면 고증적, 실증적 연구 방식을 채택하게 되고 자, 그런 식의 학문이 바로 실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실사구시를 내세워 자, 실사구시를 내세운 고증학이 청으로부터 전래되면서 이런 학문적 연구 방식을 도입한 거다. 이게 바로 실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학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16세기, 17세기부터도 조금씩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학이 쭉 연구가 되다가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영정조 시대 때 조선 후기에 가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실학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는 학자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학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 보시면 한백겸 그리고 이수광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가로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밑으로 내려오면 가로 4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실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수광과 한백겸이 있고 이 사람에서는 여러분이 저서만 알아두시면 돼요. 저서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된다. 자, 이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복유설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복유설이라고 하는 책은 백과사전적 저서라고 하거든요. 유서라고 하는데 백과사전적 저서를 쓴 사람이죠.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네이버 백과사전 이런 것처럼 뭔가 단어, 키워드를 넣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백과사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기서 이제 말하는 백과사전적 저서라고 하는 건 내가 그동안 듣고 보고 그 다음에 공부했던 거를 목록별로 정리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진짜 모든 키워드를 다 정리한 게 아니고 내가 본 거 내가 읽은 책, 내가 공부한 거 이런 거를 목록으로 정리한 서적을 우리가 백과사전적 저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백과사전적 저서가 지복유설이라고 하는 책이고 이 지복유설이라는 책에서는 천주실의라고 해서 천주교를 소개하는 책도 이제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천주교 책도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복유설 이라고 하는 책을 좀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백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국지리지라고 해서 우리나라 역사 지리지의 대표적인 책이 바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역사 지리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역사에서의 지리. 그러니까 역사에서의 지리면은 영역이죠. 대부분 어떤 나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냐 이런 영역을 비정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역사지리지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수광과 한백겸 이런 사람이 가장 대표적이고 밑에 보시면 김육이라는 사람 이름도 나와 있죠. 김육은 우리가 이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 들었냐면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주장했던 인물로 우리가 김육이라는 사람은 이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실증적 학문을 연구하는 이런 성향을 나타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실학의 선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어떤 학문이냐?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성격을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실증적인 학문이죠. 실사구시의 영향, 고증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증적인 학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관심을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리, 역사, 우리나라에 관한 토지제도, 우리나라에 관한 학문들을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적 학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민중적,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도 했으니까 민중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개혁을 강조했으니까 개혁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증적이고 민중적이고 개혁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죠. 거기 보시면 근대지향적, 그 다음에 민족주의적, 민중적, 실증적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 바로 이 실학이고 다만 이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한계. 자,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결국 연구한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누구냐? 남인 계열이에요. 그리고 노론이라 하더라도 노론 중에서는 시파 쪽이니까 밀려난 노론들, 밀려난 남인들이죠. 자, 말하자면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은 누구냐면 노론이죠. 자, 노론들이 집권 세력이면 그 사람들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 연구한 학문이 실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밀려나서 시골에 내려와서 공부하던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한 학문들이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훌륭하다 하더라도 정책에 반영된 학문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실학의 한계, 실학은 다 좋은데 실학은 민중적이고 민족적이고 근대 지향적이고 개혁적이고 다 좋아.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 그래서 이거를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학이라고 하는 거의 한계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거. 네, 그게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실학의 한계 맨 밑에 보시면 정책 반영은 안 됐다. 왜냐하면 몰락한 양반인 남인과 노론 중에서도 좀 밀려난 노론들이 연구한 학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실학의 가장 큰 한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실학의 선구자 2명, 특히 2명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학의 성격, 그리고 실학의 한계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실학의 종류라고 볼 수 있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학의 내용으로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실학의 흐름은 크게 3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2가지. 하나는 농업을 강조하는 성향으로 중농학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상공업을 강조하는 중상학파라고 얘기하고 제가 3가지라고 얘기한 건 또 하나의 흐름은 우리나라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지리, 역사, 우리나라의 의학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국학이라는 개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라든가 지리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식 학문을 강조한 국학. 그래서 크게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로 나눠지고 국학으로 나눠질 수 있어서 제가 크게 3가지라고 얘기했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중농, 중상 이렇게 2가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중농학파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중농학파는 다른 말로 경세치용학파라고 그래요. 경세치용학파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경세치용이라고 하는 건 자, 농사를 짓는 것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만큼 농업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걸 경세치용이라고 하고요. 자, 농업을 강조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농학파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중농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연구한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주로 남인 계열이에요. 그래서 근기남인 또는 경기남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주로 연구했던 학문이 바로 중농학파죠. 근기라는 건 경기도 근처 또는 서울 근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 근처에 있는 경기도의 남인 계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서울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중심지는 아니야. 하지만 조금 벗어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좀 풍요롭긴 하지만 서울의 그런 북적거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약간 농촌 계열. 그러니까 서울을 가까이에 있는 농촌이란 뜻이에요. 말하자면 근기라고 하는 건. 자, 그래서 이 경기도 근처에 사는 남인들이 주로 연구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약용. 정약용이 남양주 쪽이에요. 지금은 남양주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그냥 양주였죠. 말하자면. 그래서 양주에 이런
이제 그 지역에서 자란, 말하자면 태어나서 공부하고 했던 그 정약용을 비롯한 그런 남인 계열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농촌,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서울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촌에서 주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농촌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토지제도의, 맞아요.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죠, 말하자. 자, 대부분의 토지는 다 누가 가지고 있냐면 양반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농민들은,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송곳 꽂을 땅도 없다.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송곳 꽂을 땅도 없다는 건 땅이 없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그 삐죽한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다는 건 내 땅은 없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양반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진짜 땅 요만큼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농민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딴 사람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 지으면 거기에서 지대를 줘야 되죠. 절반 이상을 지대로 내야 되고, 그러면 내가 그 농사 지은 것 중에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되고 또 빚도 갚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세금도 내야 되고 하면 못 사는 거죠. 결국에는 점점 피폐해지는 거고 농민들은 더 가난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촌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뭐로 본 거냐면 토지제도의 불균형,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이제 제시한 건, 말하자면 해결책으로 제시한 건 뭐냐면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제시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토지제도의 개혁이다. 왜냐하면 자, 농민한테 야, 너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땅을 사.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돈 많이 벌어서 재벌 돼. 이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절대 될 수 없는 건, 이 생에서는 안 되는 건 재벌이잖아요, 재벌. 우리가 이 생에서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잖아. 그중에서 천재가 되는 건 안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 김태희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예뻐지는 건 우리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안 되는 건 재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 절대 이 생에서는 안 되는 건 재벌인데,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도 농민들한테 야, 너네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돈 모아서 땅을 사. 이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토지제도의 개혁인 거예요. 그리고 토지제도를 개혁해서 자영농을 육성해야 된다. 자영농이라는 건 자기 땅 가진 사람,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 땅을 농민들이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학설에,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실학자들, 이 중농학파에 해당하는 실학자들을 배울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 중농학파 실학자들한테는 뭐가 하나씩은 다 있냐면 토지제도의 개혁안이 한 개씩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농학파를 공부하실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토지제도 개혁안이죠. 이 사람이 어떤 토지제도 개혁안을 주장했는지. 왜냐면 그게 중농학파와 중상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토지제도 개혁안. 자,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실학자들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저서예요. 저서. 책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훨씬 금방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헷갈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은 중농학파든지 중상학파든지 이런 실학자들에서는 책을, 저서를 기억할 것. 그러니까 토지제도 개혁안, 그러니까 주장이죠. 주장. 그 다음에 저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실학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중농학파 실학자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유형원이라는 사람이죠. 자, 유형원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유형원의 호가 반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저서가 반개수록이라는 책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저서부터 볼까요? 반개수록. 자, 이 사람은 벼슬 하지 않고 저기 전라도 부안으로 내려가서, 부안이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바닷가도 좋고 산도 있거든요, 옆에. 그래서 경치가 되게 좋은데 그 경치에서 이제 묻혀 살면서 평생 이렇게 야인처럼 살았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게 바로 유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자, 유형원의 일단 토지제도 개혁안부터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유형원의 토지제도 개혁안은 균전론이라고 그래요. 자, 유형원의 토지제도 개혁안을 균전론이라고 한다. 그러면 균전, 균등하게 전, 땅을 나눠주는가 보다. 아니고
균등하게가 아니고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토지를 나눠줘라. 이게 이제 균전론이에요. 자, 그러면 신분에 따라서 차등이 있게 어떻게? 자, 농민, 선비, 그 다음에 관료, 관리 등 신분에 따라서 토지의 차등 지급. 자, 이렇게 주장했던 게 바로 균전론이에요. 내가 가서 때려줘? 나 그런 거 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번 내가 출동 한번 해? 한번 조금 더 데시벨이 올라가면 우리 출동해서 한번 다 평정 한번 하고 오는 걸로. 자, 여기 보시면 균전론. 제가 옛날에는 정말 엄청 싸나운 선생님이었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애들이 막 다 무서워했어. 제가 또 약간 손찌검이라고 표현하기 뭐 그렇고 그땐 그게 좀 허용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애들을 이렇게 때리지는 않는데 잘 꼬집고 막 이렇게 응당한 고통을 주는 그런 거 되게 잘했어요. 뭐 볼 이런 데 꼬집어가지고 전에 얘기 아마 했을 거예요. 제가 이건 옛날이니까 지금은 큰일 나죠. 지금은 경찰서에 잡혀갈 수 있는데 그때는 예전이니까 몇십 년 전이니까 그건 그때는 괜찮았죠. 여기가 어떤 애가 되게 말 안 듣는 개구진, 이제 여러분들 좀 어린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까맣게 멍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볼이. 그래서 왜 여기가 하필 여기가 이렇게 멍이 들었어? 그랬더니 어제 선생님 꼬집었잖아. 야, 지금 같으면 경찰서에 끌려간다. 큰일 난다. 근데 그때는 진짜 수십 년 전이기 때문에 그게 괜찮았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멍이 든 거야. 좀 약간 저는 공부한 거랑 안 한 거에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이렇게 과제를 내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제를 내거나 뭔가를 해오라고 했을 때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약간 상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구별이 있어야 돼.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제가 다른 데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지금 요즘에도 수업을 하는데, 거기는 수업 받는 친구들이 거기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많아요. 되게 한 100명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점수를 다 체크할 수가 없고, 요즘에는 학교에서 전자출결이에요. 그래서 지들이 이 강의실에 들어와서 이 전자로 말하자면 이렇게 체크를 하면 출석, 지각, 결석이 다 떠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교실 근처에서 체크가 된다는 거. 그럼 근처까지만 왔다가 체크를 하고 사라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수업은 저는 한 몇 번에 한 번씩 제가 체크를 다 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너 어제 지난주에 없었지? 그러면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갔다. 중간에 체크하고 갔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걸로 태도 점수 주거든요. 체크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차이를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명확하게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사실 교실에 앉아있으면 졸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도망가거나 뭘 안 해오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상벌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되게 무서운, 약간 좀 싸나운?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싸나운 거죠. 싸나운 그런 선생님. 그래서 애들이 막 이런 데다가 막, 옛날에 쬐끄만 애들은 막 낙서하고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막 낙서를 해놔. 그러면서 뭐라 그랬더라? 앙칼진. 이 교탁이나 이런 데다 써놔. 앙칼진 누구누구. 그 뭐 선생님 이런 거 안 붙이잖아요. 그냥 누구누구잖아. 그냥. 그치? 그래서 앙칼진. 제가 이제 개명하기 전에 이름으로 앙칼진 누구 이렇게 써놓고 막 도망가. 걸리면 맞을까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데 보면은, 교실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제 이름이 그렇게 많이 써있어요. 앙칼진 막 이렇게 해서 제 이름이 그렇게 많이 써있었어요. 애들이 막 장난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좀 그런 게 있었죠. 예전에, 지금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교감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또 짧고, 우리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오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좀 어린 친구들, 그리고 좀 이제 매일 얼굴을 보고 그러면 진짜 정이 되게 많이 들죠. 매일 얼굴을 보니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건 별로 없죠. 자, 어쨌든 유영원. 자, 보시면 반기수록, 그래서 균전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680페이지 보시면은 반개 유형원의 균전론. 자, 이 중농학파 실학자 중에 선구자 역할을 했던 유형원은 균전론이라는 이론을 제시하죠. 거기 보시면 관리, 선비, 농민, 신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토지를 재분배하자.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도 역시 뭐를 길러야 된다? 자영농을 길러야 된다. 결국에는 자영농을 육성하자인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사료로 문제가 나온다 했을 때 이런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농민과 선비와 관리가 나오네? 그럼 균전론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똑같이 분배하는 거 아니에요? 신분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는데, 사료로 만약에 나올 때 문제가 제시된다. 그럴 때는 이런 단어, 농민, 선비, 관리, 그럼 무조건 균전론이지.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형원의 균전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주장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보시면은 토지 면적에 따라서 경무법을 실시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경무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의 토지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 고려 조선 시대에 토지의 기준은 결부제였어요. 결부제. 그래서 우리가 뭐 몇 결당 얼마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부제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거를 경무법으로 바꾸자. 자, 결부제라고 하는 건 수확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결부법에서 경무법,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무법으로 바꾸자. 라고 제시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호구에 부과했던 여격을 토지에 일괄 부과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거기 보시면 호구에 부과하던 여격을 토지에 부과하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토지를 나눠줬다는 걸 바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를 나눠줬죠. 자, 이제 세금을 뭐에 따라서 거두면 돼? 토지에 따라서 거두면 된다. 그게 이 뜻이에요. 자, 그전에는 집집마다 세금을 걷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를 나라에서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뭐를 기준으로 거두면 돼? 토지를 기준으로 거두면 되지. 그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격 말하자면은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력 징발 이런 건데 어쨌든 여격을 토지에 일괄 부과하자. 왜냐하면 토지를 나눠줬으니까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농병일치의 군사조직과 산농일치의 교육제도를 확립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토지를 나눠줬지. 자, 그러면 이제 수준이 비슷비슷해졌지. 자, 그러니까 농병일치의 군사제도도 조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농일치, 교육 수준도 비슷해지는 거죠. 산농일치의 교육제도도 확립을 하자. 왜냐하면 토지를 나눠준 게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어쨌든 경무법 주장했고 그 다음에 산농일치, 그 다음에 농병일치 이런 걸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격을 토지에 부과하자. 여격을 토지에 부과하자.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 자, 그래서 유형원은 어쨌든 토지를 나눠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다만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노비의 차별은 없애야 된다라고, 노비에 대한 차별은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노비 세습제, 노비제 이런 거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을 하진 않아요. 말하자면 그만큼 급진적으로 나아간 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 급진적일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게 바로 유형원이고요. 자, 밑에 사료탐구 나온 김에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줄에 종부 한 사람당 1경의 토지를 받으면 법에 따라 조세를 내고 4경마다 군인 1명을 내게 한다. 자, 사는 선비죠. 사로서 학교에 입학한 자는 2경의 토지를 받고 자, 현직 관료는 9품부터 7품까지 6경 그리고 2품부터 12경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더해준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표현은 단어는 농부, 그 다음에 사, 그리고 현직 관료 요거죠. 자, 그러면 농부, 그 다음에 선비, 그 다음에 관료에게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균전론이구나. 유형원의 균전론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농비, 관료, 선비예요. 그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물론 만약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반개수록이네 유형원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서를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혹시 내가 지문에서 파악을 못할 때 저서라도 보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서를 외워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형원까지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익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성호이익이에요. 성호이익. 자, 그래서 성호이익.
자, 중농악파 실학을 어느 정도 이제 발전시킨, 네, 어느 정도 이제 학문을 안정시킨, 발전시킨 그런 사람이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익에서 일단 저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람 호가 성호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호사설, 뭐 과구록 이런 책을 쓰게 되죠. 성호사설, 호가 성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토지제도 개혁안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익의 토지제도 개혁안을 뭐라고 하냐? 한전론이라고 그래요. 한전론. 한전이라는 건 토지 소유에 한계를 두다라는 뜻이에요. 토지 소유에 한계를 두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전론을 한번 살펴보시면 백성들한테 토지를 나눠줘요. 그리고 나서 자, 토지를 나눠주고 나서 영업전 이라고 하는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가 있어요. 자, 토지를 이만큼 나눠줬는데 이 중에서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도 되는데 영업전이라고 하는 이 생계 유지를 위한 토지는 절대 팔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영업전 이외의 토지에 대한 매매는 허용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영업전의 매매는 금지하는 거죠. 똑같은 표현이죠. 영업전은 팔지 마. 영업전 이외의 다른 토지는 팔아도 돼. 이거예요. 그래서 영업전 이외의 토지는 매매를 허용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영업전의 매매는 금지한다. 자, 왜냐하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토지이기 때문에 이 토지까지 팔아먹으면 이제 그 사람은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토지에 대한 매매는 금지한다. 자, 그러면 영업전 이외의 토지는 매매를 허용하고 영업전은 팔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토지 소유에 대해서 최소한의 토지는 꼭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제시한 거죠. 토지 소유의 하한선이라는 건 최소치, 하한선을 제시한 거다.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제시한 거죠. 자, 그게 바로 한전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익은 이거 말고 주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익은 다른 주장들도 시험에 잘 나오죠. 681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이 사람을 다른 말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성호학파. 자, 이 사람의 학설을 계승한 제자들을 성호학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안정복도 있고, 그 다음에 정약용도 있고, 뭐 이가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제자들을 성호학파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주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육좀이죠. 자, 이 당시에 조선 후기에 서울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좀먹는 6가지예요. 말하자면 좀먹는 6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 배척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육좀. 자, 여러분은 그냥 육좀을 제시했다만 알아두지 마시고요. 육좀까지. 육좀이 뭐뭐지? 6개가 뭐뭐뭐지? 자,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제도, 양반문벌제도,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승려, 그 다음에 사치와 미신, 게으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들, 과거, 양반, 그 다음에 이런 제도들에다가 그 다음에 뭐 승려, 미신, 게으름 이런 것들을 육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육좀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도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육좀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패전론, 사창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죠. 패전론은 화폐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전에 경제 파트 마지막에 이 화폐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전황현상 때문에 조선 후기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자 화폐를 쓰자고 주장한 사람이 있고 없애자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화폐를 없애자고 주장한 사람이 패전론의 이익, 화폐를 써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용전론, 박지원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패전론을 주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중에서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환곡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곡을 이제 대체해서 사창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물론 나중에 실제로 흥선대원군이 받아들이죠. 이제 그 전이에요, 지금 이거는. 자, 그래서 사창제 실시를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붕당론이라고 해서 붕당이 성립된 것을 좀 약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딱 정확하게 원인을 제시한, 그래서 붕당론. 이익은 붕당의 원인을 이해관계의 대립이라고 본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붕당이 서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이 나눠지게 된 거다, 사람들이. 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할 것을 주장을 하기도 하죠. 중국 중심 세계관을 탈피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익은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는 사람이죠. 물론 여기 중농학파든 중상학파든 모두 다 7명이에요. 전체 하면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대표적으로 이익이 시험에는 잘 나오는 편이죠. 자, 그래서 이익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익의 한전론 나와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영업전을 팔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맨 마지막 줄에 영업전만은 남겨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영업전 나오면 뭐 이익의 한전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다산 정약용 실학의 집대성 봅시다. 자, 정약용 볼까요? 정약용은 실학의 집대성이라고 했죠. 실학의 집대성, 집대성이라는 게 완성이에요. 완성, 정리, 완성. 그래서 실학을 통틀어서 중농이든 중상이든 통틀어서 한번 쭉 정리하고 완성한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일단 정약용은 저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약용의 주요 저서들이 많은데, 자, 일단 이렇게 먼저 볼까요? 정약용은 신유박해에 연루됐어요. 자, 정약용은 신유박해에 연루됐죠. 그러니까 자, 정조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고 나서 순조가 왕이 됐는데, 처음에 순조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순왕후는 노론 벽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론 벽파는 남인들을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인을, 정조가 등용했던 남인들을 어떻게 탄압할까 하다가 남인들이 대부분 믿고 있었던 천주교를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천주교 탄압에 이 정약용도 피해를 보게 되는데, 정약용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형이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 이제 친척들이나 친우들이 죽기도 했는데, 어쨌든 본인은 귀향을 가게 돼요. 그래서 저기 전라도 강진으로 귀향을 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약 18년간의 유배 생활이 시작이 되고요. 자, 이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에 초당, 그러니까 초가집이죠. 초가집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에 약 18년 동안 500여 권의 저서를 남기게 돼요. 그 500여 권을 통으로 묶은 게 여유당전서라고 하나, 아까 문집이라고 얘기했죠. 자, 어쨌든 이게 신유박해, 그래서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유배 생활을 하게 되고 전라남도 강진으로 내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저서를 남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500권이에요. 그 전집이. 그러니까 그 500권 안에 뭔들 없겠어. 그래서 뭐 정치, 이런 뭐 경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형옥 업무, 그러니까 감옥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지방관의 도리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 뭐 의학서적부터 국어책부터 엄청 분야가 다양해요. 그래서 그 많은 책들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약용의 저서 중에서 제일 대표적이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일단 3권. 자, 그래서 그 3권이 경세유표, 그 다음에 목민심서, 그 다음에 흠흠신서, 이런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한자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로 알게 됐어.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보고도, 우리나라는 별로 안 쓰는 한자여가지고 근데 저 중국에 가니까 이 한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이게 아무튼 돈이 3개 있잖아. 기분이 어떻겠어? 되게 좋겠지. 기쁠 흠자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흠음신서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그 글자랑은 다르죠. 당연히 이 흠자랑은 다르긴 한데, 이게 기쁠 흠자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신기하게 생겼죠, 한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쓰지 잘 않는데, 중국에 가니까 이렇게 간판 같은데 이런 한자들이 많이 있어서, 저 쇠금자 3개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글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연상이 된 거야. 흠흠신서? 기쁘고 기쁜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어쨌든 흠음신서, 경세유표 이렇게 책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요 책은 표로 끝나는 게 하나 있고 서로 끝나는 게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표이서라고 표현을 해요. 일표이서. 가장 정약용의 저서 중에서 대표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표이서. 자, 정약용의 저서는 그래서 500권이나 되니까 500여 권이나 되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소한 이 책 3권의 내용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경세유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앙정치제도의 개혁이에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목민심서라고 하는 건 목민관의 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목민관은 누구냐면 수령, 지방관을 얘기하니까 지방관의 도리를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흠흠신서라고 하는 건 형옥 업무의 개혁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억울하게 뭐 감옥에 갔다거나 뭐 범죄를 뒤집어 썼다. 그럼 이런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에 억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면은 결국에는 감옥사무, 형옥 업무를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옥 업무의 개혁을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 이런 책들이 있죠. 정약용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이렇게 3권.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삼논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500권 있으니까 뭐 엄청 많겠죠. 자, 그래서 정약용. 자, 그 다음에 정약용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토지제도 개혁안.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토지제도 개혁안이 하나씩이잖아요. 한 개씩 균전론, 한전론. 자, 그런데 정약용은 또 원체 책이 많고 주장이 많다 보니까 토지제도 개혁안이 2개. 자,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안이 맨 처음에 여전론이에요. 여전론. 자, 여전론. 여러분 책에는 여전제라고 표현하는데 이 론이라고 제가 쓰는 이유는 이건 이론일 뿐이고 한 번도 정치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하죠. 자, 그러면 여전론 봅시다. 자, 여전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마을을 여로, 1여로 이제 삼는 거예요. 한 20가구에서 30가구 정도 살고 있는 마을을 1여. 그리고 여니까 마을이니까 여장이 있겠죠. 이장. 말하자면 여장이 있고요. 그 여장은 마을 사람들이 이제 공동 농장처럼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일했던 걸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기록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얼마나 일했는지 그거를 다 기록으로 남겼다가 나중에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공동 생산을 했으니까 같이 수확을 해서 분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확을 한 거를 가지고 일단 나라에 낼 세금 빼고 여장의 월급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본인들이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이긴 하지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일한 만큼 노동의 어떤 그런 이제 그 크기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게 여전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전론을 이 정약용이 아무리 나중에 생각해봐도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실천할 수가 없는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이거는 실시를 못하겠구나.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새롭게 주장한 이론을 정전론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정전론이나 균전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원래 중국에 있는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론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이 정리하고 하나의 학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처음에 정약용은 여전론을 주장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야, 균전론 안 돼. 정전론 안 돼. 실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전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여전론이 너무 이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여전론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전에는 본인이 안 돼 라고 했던 정전론을 약간은 개편을 해서 말하자면 약간은 이제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주장을 한 이론이 정전론이에요. 그러면은 정전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토지 소유의 점진적 국유화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죠. 자, 원래는 이런 거예요. 토지를 나라에서 다 사. 천천히 한꺼번에 살 수는 없으니까 나라에서 백성들한테 토지를 다 사라.
그리고 나서 그 토지를 우리한테 나눠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라의 토지를 전체 다 나라의 토지를 국가가 갖게 되는 거고, 그렇게 국가가 토지를 갖게 됐지. 그럼 그렇게 가진 토지를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나눠줘. 이게 이제 정전론의 내용인데, 자, 정전론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 정자가 우물정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물정자로 땅을 나누면 몇 개로 나눌 수 있죠? 9개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그쵸? 우물정자로 땅을 나누면 9개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우물정자로 땅을 나눠서 가운데 요거는 나라에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 그러면 나머지 8개 남죠. 이거를 백성들한테 똑같이 나눠줘라. 이게 정전론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서 우물정자로 땅을 나눠줘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지가 많잖아요. 다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우물정자로 나눠주려면 똑같이 나눠주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앞에서 제가 여전론 주장할 때 처음에 정약용이 뭐라고 했냐면 균전론 안 돼, 정전론 안 돼, 불가능해. 그래서 여전론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거 안 되니까 이게 낫겠네. 그래서 정전론을 새롭게 제시하는데 결국에는 우물정자로 땅을 나눠서 백성들한테 골고루 나눠주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게 사실 정전론이에요. 자, 그래서 여전론, 그 다음에 정전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나서 682페이지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나머지 보시면은 정치제도의 개선 방향도 모색했고, 자, 이 정약용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통치자는, 그러니까 위정자, 정치하는 사람, 통치자는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냐? 그 권한이 백성으로부터 나온다. 왜 우리 뭐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위정자의 권한이 백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위정자가 잘못을 하면 백성이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인 거죠. 말하자면 약간 이런 식의 내용. 그러니까 뭐 바꾼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권력이 백성으로부터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 정약용 같은 경우는 기회론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을 강조하기도 했던 인물이죠. 자, 정약용은 기회론을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 기회론이라는 게 기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강의 배다리와 그 다음에 거중기를 만들기도 한다. 배다리라고 하는 건 다리, 배 주자를 써서 주교라고 그래요. 자, 정조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수원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 수원에 자주 행차를 했죠. 그러면은 수원에 행차를 하려면 이 이 정조가 한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한강에 막 무슨 철교, 무슨 대교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다리가 없으니까 임시로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임시로 설계해서 만들었던 다리를 주교라고 그래요. 그럼 다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한강이 엄청 넓잖아요. 한강에다가 경강상인한테서 배를 빌려와요. 그래서 경강상인으로부터 배를 빌려와서 이렇게 배와 배를 연결을 해요. 말하자면 이렇게 쭉 배와 배를 연결을 해서 여기 위에다가 나중에 이제 판자 같은 걸 깔아서 다닐 수 있게.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밟으면 가라앉을 것 같죠. 배를 연결했으니까. 하지만 이 배를 그냥 연결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배가 상하지 않게 설계가 들어가는데 이 이제 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가라앉지 않게 다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약용 같은 사람이 여기서 설계를 담당한 거지 그냥 배만 묶을 거면은 이 설계가 왜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정약용이 이거를 잘 설계해서 이 주교는 왕 가마가 엄청 큰 거 알죠? 왕이 가마를 타고 지나가고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설계를 해서 이 정약용이 그때그때 왕이 말하자면 이제 수원 행차할 때마다 이렇게 배다리를 만들었었어요. 말하자면은. 자, 그리고 거중기, 수원화성을 만들 때 여러분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돌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계를 설계한 거 알죠? 그게 거중기. 그래서 이 정약용이라는 인물은 기계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런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기회론을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책을 쓰기도 해요. 자, 그게 바로 기회론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중농학파긴 하지만 상공업을 또 강조하기도 해서 서양의 어떤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정약용이 이용감의 설치를 주장을 하기도 하죠. 자, 이용감 설치를 주장했다.
그러면 이용감을 설치했단 얘기예요? 못했단 얘기예요? 못했단 얘기죠. 그래서 설치만 주장만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감 설치를 주장하지만 실제는 안 되고. 자, 그래서 정약용. 자, 거기 보시면 사진에 다산초당도 있죠. 이게 이제 강진에 있는 정약용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는 곳인데 원래 초당이면 뭐여야 돼요? 초가집이어야지. 근데 이걸 복원하면서 기와집으로. 이게 뭔 짓이야? 다산와당이지 그러면. 자, 그래서 다산초당이 돼버려. 이렇게 다산초당이 다산와당이 돼버렸네. 여기 실제로 가보면은 경치가 엄청 좋아요. 나중에 또 여러분이 가봐야 될 곳이야. 한 번씩 꼭 가보세요. 경치가 너무 좋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꼬맹이들 생기면 애기들 데리고 가서 봐도 굉장히 좋은. 그리고 요 근처에 박물관 같이 기념관도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박물관 같이 둘러보면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좋게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683페이지 보시면 정약용의 대표적인 저서 나와 있죠. 여전로는 제가 따로 안 볼게요. 왜냐면 일여로 한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여전로는 뭐 여러분이 사료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고 밑에 보시면은 정약용의 대표적인 저서 나와 있죠. 자, 우리가 3부작이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가 1표 2서라고 배웠던 세 가지에다가 3논설이라고 해서 탕론, 원목, 전론 이런 논설들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마가외통부터 기해론부터 시작해서 정약용은 뭐 역사, 지리지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또 뭐 국어책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많아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많다. 뭐 500권 있으니까 뭐 그중에 뭔들 없겠어요. 자, 그래서 정약용의 대표적인 저서 있고요. 자, 기타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 거기에 박세당의 색경이라는 책이 있죠. 이 박세당이 아까 그 박세당. 알죠, 여러분? 사문난적 박세당 있잖아요. 그 성리학의 상대화, 그 박세당이에요. 그래서 그 박세당이 농업과 관련된 책을 쓴 게 바로 색경이라는 책이죠. 자, 그 다음에 홍만선의 선림경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런 책들이 있다. 한번 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중상학파로 한번 가볼까요? 중상학파 실학자. 자, 중상학파 실학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용후생학파라고 그래요. 중상학파는 다른 말로 이용후생학파, 다른 말로 북학파. 자, 이용후생학파에서 이용은 기술을 발전시켜서 후생은 왜 우리가 복리후생 이런 말 들어봤죠? 복지 지금으로 하면은 그래서 기술을 발전시켜서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하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북학은 어느 나라를 배우자? 청나라를 배우자. 네, 그게 이 북학파예요. 그래서 이 박제가라고 하는 이 중상학파의 한 명 중에 박제가라고 하는 사람이 북학의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북학파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기본적으로 당연히 상공업을 강조하는 그런 학파가 중상학파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살던 사람들이냐 어렸을 때 이 사람들은 서울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의 그런 뭐 활기찬 분위기, 그 다음에 뭐 외국과 교류하는 뭐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되고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자, 서울 노론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경기남인이었죠. 근기남인.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울 노론들. 물론 노론이라고 해서 여기서 막 벽파 지금 정권을 차지한 이런 사람들하고 좀 거리가 있죠. 당연히. 하지만 어쨌든 노론 계열들이 바로 이 중상학파. 자, 683페이지 서울 노론 그러면서 기술의 개발, 혁신 이런 걸 강조한 사람들이 중상학파 실학자들이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서 상공업을 강조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화폐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유통을 발전시켜야 되고 유통을 발전시키려면 술에다 배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화폐 사용을 강조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상업의 활성화 이런 걸 강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상공업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기본은 조선시대 농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 농업을 발전시키자라는 것도 주장을 하는데 다만 중농학파와의 차이점은 중농학파는 토지제도의 개혁에 이제 방점을 두었다면 여기서는 기술의 개발, 농업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거를 좀 강조하는 학파가 바로 중상학파 실학자들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대표적인 중상학파 실학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유수원. 자, 중상학파의 선구자쯤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우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서.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주장 중에서는 산업공상의 직업적 전문화와 평등화를 강조하기도 하죠. 산업공상의 전문화와 평등화를 강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회개혁론에 산업공상의 직업평등과 전문화를 강조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상공업에서는 좀 독특한 주장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 중에서 자, 영세상인의 합자. 영세상인의 합자면 동업 말하자면 이제 주식회사 같은 약간 그런 이제 어떤 그런 합자를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인의 수공업자 고용. 자, 대상인이 수공업자를 고용하자. 이거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선대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선대제거든요. 그래서 선대제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대상인이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대상인의 지역 발전에 기여. 그러니까 왜 우리 뭐 대기업들이 어느 지역에 도서관을 지어준다거나 뭐 문화센터나 뭐 스포츠센터 같은 걸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역 발전에 대상인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주고 하면서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이런 좀 이 당시로 보면은 좀 급진적 주장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유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수원이 이제 중상학파 실학자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홍대용. 자, 홍대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담원 홍대용이라고 되어 있죠. 홍대용은 그래서 영정조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영조 때 등장해서 정조 때까지 활동했던 인물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홍대용이라고 하는 담원 홍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홍대용은 거기 보시면 노론 명문 출신. 그래서 이 정조 시대에 우리가 세도 정치가 등장한 시기를 보통은 순조 때부터라고 보지만 이 노론의 명문 출신이 정조 때도 굉장히 정치적 참여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좀 세도 가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권력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가문이에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자, 거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저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마경륜, 의산문답, 뭐 담원서 이런 홍대용. 자, 의산문답, 담원연기.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저서들이 있고요. 자, 특히 맨 처음에 부국강병의 근본이라고 해서 자,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성리학을 극복하는 것이 부국강병의 기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리학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홍대용은 성리학 극복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홍대용의 이론 중에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론은 지전설이에요. 자, 지전설이라고 하는 게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학설이죠. 그럼 지구가 움직인다는 건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지동설 말하자면은 그러면 만약에 지구가 움직인다. 그럴 때 세상의 중심은 어디? 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당시까지의 세상의 중심은 어디예요? 중국. 그런데 지구가 움직이잖아.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으면 세상의 중심은 어디야? 없어.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지전설을 주장했다는 건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학설이 지전설.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한다는 거 또는 무한우주론. 이 무한우주론도 되게 재미있는 게 무한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왜 우리가 지금 태양계 안에 있잖아요. 이런 태양계 같은 이런 은하계라고 해야 돼? 뭐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또 다른 뭔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우주론을 주장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전설, 특히 지전설에서는 여기 자, 지전설은
의산문답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을 하게 돼요. 자, 의산문답은 말 그대로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홍대용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건데, 자, 허자와 실옹의 문답이에요. 허자와 실옹. 실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학문적 경지라든가 깨달음에 이른 옹이 뭐예요? 옹. 노인, 그쵸? 그 사람이 이제 실옹이고, 허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구는 정말 둥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지구가 뭐 이렇게 동그랗다. 자, 지구가 정말 움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시속, 지금으로 하면 시속 몇 킬로? 뭐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지구의 움직임은 포탄보다도 훨씬 빠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허자가 실옹에게 질문을 하고, 이 실옹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홍대용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실옹의 입을 빌어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의산문답이라고 하는 책이고, 이 의산문답에서 이런 문답 형식을 통해서 이런 이제 이론 같은 걸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지전설. 자, 그래서 홍대용은 이렇게 성리학의 극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전설이라든가 무한우주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중상학파라고 해서 토지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토지제도 개혁안을 제시하는데, 그 토지제도 개혁안이 거기 보시면 균전론이에요. 자, 우리가 균전론, 중농학파 균전론은 누구였죠? 중농학파 균전론 유영원. 그런데 여기서는 균전론. 물론 이제 이름은 똑같지만 여기에서는 성인 남자 한 명에게 이결의 이결을 지급해야 된다. 이결의 토지를 지급하자.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에게는 무조건 2결씩 토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균전론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중농학파에서는 이익이 좀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물론 뭐 정약용 뭐 다 나와요. 유형은 다 나오지만 특히 이제 이익은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 중상학파에서는 요 홍대용이, 물론 홍대용, 박지원, 박지아 다 잘 나와요. 하지만 홍대용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홍대용 같은 경우는 좀 이론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지전설 나와 있죠. 자, 실옹이 말하였다. 대저 땅덩어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돈다. 지구 둘레는 9만 리이고 하루는 12시간이다. 9만 리 넓은 땅에 12시간이 도니 그 속도는 번개나 포탄보다도 빠르다. 이렇게 이제 허자의 질문에 대해서 실옹이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자, 거기 보시면 또 중국의 서양과 180 경도 차이가 있다. 180도 경도 차이가 있다.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서양인은 서양을 변두리로 삼으며 서양인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 자, 그러니 중심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인 것이다. 결국에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홍대용에 져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홍대용의 주장을 제시하고 다음과 관련된 학자의 학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 실학자들은 7명 나와 있잖아요. 다 중요해요. 다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자, 연암 박지원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박지원 봅시다. 자, 박지원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열하일기. 제가 뭐 계속 여러 번 얘기했죠. 열하일기. 열하일기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나이가 좀 들어서 한 장년층쯤 됐을 때 우연히 중국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청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선망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막 가보고 싶은데 한번 꼭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봐야지 이런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랬어요. 청나라 막 어디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히가 아니죠. 사신단을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우연히 청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벼슬을 한 적은 없어요. 벼슬은 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에는 내가 만약에 청나라에 뭐 사신단으로 뽑히잖아요. 그러면 내 수행원으로 내 친척들이나 뭐 내 친구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어. 몇 명은 데리고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행단으로 따라갔다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청나라 갔는데 꿈에 그리던 청나라잖아요, 말하자. 너무 가보고 싶었던. 그래서 청나라에 갔다 온 얘기를 이 사람이 아주 재밌게 책으로 쓴 게 바로 열하일기인데 열하일기가
청나라에 처음에 이제 청나라 이제 북경에 도착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수도에 도착을 한 거죠. 자, 청나라 딱 북경에 도착을 해서 이제 황제를 알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황제가 휴가를 간 거예요. 열하로, 열하는 지역 이름이에요. 열하로 휴가를 간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조선 사신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몇 월 며칠까지 청나라 황제가 생일 파티 하니까 야, 너네 조선 사신들 생일 파티 참석하래. 그런데 이 북경에서 열하까지 가는데 굉장히 멀어요. 막 강을 9개 건너야 되는 거야. 너무 먼데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야, 너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안 오면 너네 다 사형이야.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 죽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기간 안에는 정말 솔직히 이제 갈 수 없는,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갈 수 없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빠듯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신단이 이제 막 사람들을 끌고 당연히 다시 열하로 가는 거예요. 막 가면서 막 말에서 자는 거야. 내리지도 못하고 말에서 달려가면서 자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주 가까스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약용이 그 박지원이 꿈에 그리던 이 중국이니까 가가지고 막 이것도 신기하고 막 저것도 신기하고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거든요. 지금으로 하면은 유머러스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보고 장난치고 저 사람 보고 장난치고 막 그런 얘기들을 아주 재밌게 풀어서 쓴 책이 바로 열하일기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도 열하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책이 바로 열하일기라는 책이죠. 자, 어쨌든 열하일기가 이제 그런 내용들 담고 있고요. 자, 거기 보시면 즉 수레와 선박의 이용, 그 다음에 화폐 유통의 필요성, 기술 개발 등을 주장을 하게 된다. 이 사람의 주장이 이제 상공업의 주장에서는 그런 거죠. 수레와 선박을 이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수레와 선박의 이용이 유통을 시켜야 된다. 어떤 물건이 우리나라에서는 막 서울에서는 비싸고 바닷가 가면은 막 싸고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유통이 안 되기 때문이니까 유통을 시켜야 되고, 유통을 위해서는 선박, 그 다음에 수레 이런 걸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유통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화폐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용전론이라고 얘기했죠. 용전론을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기술 개발 이런 걸 주장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박지원 같은 경우는 토지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박지원이 제시한 토지제도의 개혁안이 한전론이에요. 한전론. 자, 그래서 한민명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토지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하죠. 한민명전이라는 책에서 토지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는데 한전론.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중농학파 중에 한전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였죠? 앞에서 이익이었죠. 자, 이익의 한전론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다른 토지는 다 팔아도 되는데 영업자는 팔면 안 돼. 토지 소유의 최소치, 하한선을 제시했다고 했죠. 여기에서는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시하기도 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 소유의 상한선이라는 건, 자,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땅이 많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있고, 자, 그런데 우리들한테 야 100평 이상은 가지면 안 돼? 이렇게 한계를 딱 정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중에서 100평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땅을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100평보다 조금 가진 사람들은 100평까지는 사도 되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토지의 소유가 좀 맞춰질 거다, 균형이 맞춰질 거다라고 주장을 한 게 한전론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의 최대치를 정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익의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하한선, 최소치, 영업전, 팔면 안 돼. 근데 여기서는 아예 상한선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요만큼 이상은 가지면 안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나중에 맞춰지겠죠. 그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의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런 걸 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관홍소초라고 하는 책에서 농업기술의 발전을 제시하기도 하죠. 이렇게 살짝 그어볼까요? 한민명전이에서 한전론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관홍소초에서 농업기술의 발전을 주장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박지원 같은 경우는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하는, 양반의 비생산성을 풍자하는, 풍자라는 게 비판을 하면서 좀 우기게 표현한 걸 우리가 풍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한문 소설을 많이 썼어요. 한문 소설.
자, 그래서 반경과괴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원래는 한 9개 정도의 그런 한문 소설을 나타내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소설 몇 개만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면 호질, 그 다음에 민홍전, 그 다음에 허생전, 양반전, 이런 소설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설에서 양반을 되게 웃기게 풍자하면서 양반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죠. 허생전은 우리가 예전에 도고상업 할 때 책에 나왔었죠. 도고상업. 자, 그래서 허생전, 그 다음에 뭐 호질, 민홍전, 양반전 이런 소설들에서 양반을 되게 웃기게 표현을 하고 있다. 자, 그게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하면서 풍자하는 한문 소설들이죠. 그래서 박지원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게 많죠. 책들이 되게 여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685페이지 체크.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농업이론 해서 관홍소초, 아까 관홍소초에서 농업기술의 발전, 한민명전의에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한 한전론.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박제가 봅시다. 자, 박제가라고 하는 인물도 시험에 빈도로 하면 되게 잘 나오는 사람. 그래서 중상학파 중에서는 홍대용과 박제가가 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자, 박제가 같은 경우는 일단 정조 때 우리가 기억나요?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된 서얼 4명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된 서얼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굉장히 똘똘했다는 얘기죠. 정조 때 서울 중에서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된 사람이고, 자, 이 사람의 저서는 북학의라고 하는 책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박제가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독특한 주장을 하나 하는데, 그래서 그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 주장이 뭐냐? 소비론이에요. 소비론. 그래서 절약보다 소비를 강조하죠.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뭐 경제적인 관념 자체가 무조건 근검절약이에요. 말하자면. 사치하면 안 되고. 자, 그런데 이 박제가 같은 경우는 적당한 소비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절약보다 소비를 더 강조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독특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비론. 자, 박제가는 재물, 돈을 우물에 비유했죠. 그래서 우물이라고 하는 건 계속 퍼내면은 계속 솟아나지만 퍼내지 않고 그냥 놔두면 말라버리는 거거든요. 기술도 이거랑 똑같다. 그래서 기술이다, 뭐 상공업을 발전시키면 계속 발전할 수 있지만 놔두면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소비론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역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청나라에는 여러 나라에서 무역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청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무역하는 무역국들과 우리나라도 교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큰 배를 만들어서 이걸 무역선으로 활용을 하면서 청나라에 와 있는 다른 나라들과도 교역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는 서양 선교사들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로부터 기술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주장을 여러 가지 했던 인물들이 박제가고요. 박제가의 이론 중에서는 주로 이 소비론 이라고 하는 게 시험에는 가장 많이 언급이 된 게 바로 박제가죠. 자, 그래서 홍대용과 박제가가 시험에는 주로 많이 나오고, 특히 사료로 많이 나오니까 사료로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겠죠. 687페이지 위로 올라가시면 박제가의 소비관이 나와요. 이제 이게 많이 나오는 사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 우리가 봤던 이런 실학자들은 주로 영정조 시대의 실학자들인데, 자, 봅시다. 실학, 특히 중상.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뭘로 발전하게 되냐? 개화사상가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실학이 나중에 개화사상으로. 실학이라는 건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자니까 연결이 돼요. 맥락이 같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로 17, 18세기, 주로 이제 18세기 후반이죠. 말하자면 18세기. 그 다음에 개화사상은 주로 이제 20세기로 넘어간다고 치면, 요 시기에 19세기쯤에 과도기적인, 말하자면은 실학에서 개화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요때쯤이 19세기 실학자들인데,
그 19세기 실학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희, 여러분 알고 있는 추사 김정희, 그 추사 김정희랑 자,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죠. 최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김정희랑 최한기가 요 19세기 실학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9세기 실학자라는 건 개화로 넘어가는 딱 과도기적인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687페이지 보시면은 김정희, 그 다음에 최한기 이런 사람들이 있고, 김정희는 뭐 우리가 뒤에 우리 문화 파트 하면은 또 되게 많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추사 김정희, 그 다음에 또 추사 김정희 하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추사체 뭐 이런 걸로도 되게 유명하고, 자, 우리는 최한기를 좀 집중 보도록 할게요. 최한기라고 하는 사람은 서양 과학기술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저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지구전요라고 하는 세계 지리책이 있어요. 세계 문물을 소개한 지리책이 있고, 그 다음에 명람루 총서라고 하는 과학을 소개한 그런 책이 있는데, 특히 명람루 총서 같은 경우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소개하기도 할 정도로 이제 과학기술을 소개한 책이 명람루 총서고요. 그 다음에 지구전요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근현대사 가서 배우게 될 건데, 이 당시에 오경석이라고 하는 조선 말기에 역관이 있어요. 역관은 이제 통역관. 그런데 이 사람이 개화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청나라로부터 책을 몇 권 가지고 들어와요. 그 책들이 해국도지, 영환지략 이런 책들이거든요. 그 책을 바탕으로 쓴 책이 지구전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나라에서 세계 지리라든가 세계 문물을 소개한 해국도지나 영환지략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보고 그런 책을 새로 한번 쓴 거죠. 그게 바로 지구전요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세계 지리서라고 되어 있죠. 이 책이 영환지략과 해국도지를 바탕으로 쓴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19세기의 북학 바실학자다. 19세기의 이제 실학자다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최한기 같은 경우도 자주는 출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뭐 한 1, 2년에 한 번씩은 최한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빈출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실학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국학, 과학기술, 예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마무리 합시다. 자, 잠깐 쉴게요.